저는 오늘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집에서 내쫓기로 결심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우리 결혼식 날 하얀 난간에 기대서 나를 보며 웃던 그 사람. 나보다 먼저 늙어갈까 걱정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내 이름조차 귀찮다는 표정으로 불렀다. 여보,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날 나는 그 말을 웃어넘겼다.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면서도 우리 그냥 서로 놓아주자.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얼굴에서 내가 알던 남편의 표정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남편의 주머니에서 젊은 여자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여자는 아직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다. 짧은 단발머리, 어딘가 당당한 눈빛. 남편이 그 눈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나에게서 사라진 지 10년이 넘은 바로 그 미소였다. 사진을 손에 쥐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우리는 위기를 여러 번 넘기며 서로 버텨냈다고. 가난도, 시댁 문제도, 서로의 아픔도 견뎠다고. 하지만 결국 내 이야기가 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모자라서?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왔어?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말했다. 아, 오늘 좀 피곤하다. 내가 모르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래서일까 남편은 괜히 내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왜 그렇게 봐? 아니 그냥 오늘따라 달라 보여서. 그는 순간 움찔했다. 그 작은 반응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여보, 통장이 왜 이렇게 비었어? 뭐 이것저것 쓰다 보면 그렇지 뭐. 그의 말투가 거칠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성격이 돌변하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다르다. 방어적인 게 아니라 숨기는 자의 표정이었다. 나는 말없이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했다. 남편 지갑을 열어본 것이다. 그 안에는 젊은 여자의 메모.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때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나는 참았다. 이혼 서류. 펜 끝이 떨렸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심장은 잔혹하게 고동쳤다. 그래, 나도 이제 끝낼 거야. 너만 새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는 이혼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말했다. 내일 이걸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통쾌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당신한테 줄 게 있어. 남편은 무심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 표정에서 불륜을 들킨 남자의 조바심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의 차가운 담담함만 있었다. 그게 더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밀어주었다. 남편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한참 침묵하던 남편이 말했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수십 년 동안 함께 쌓아온 정을 한순간에 구겨 쓰레기통에 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럼 왜 그랬어? 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40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묻는 마지막 질문이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나는 그 침묵이 솔직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해. 나는 40년 동안 당신이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준 사람은 필요하지 않았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잖아.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가 틀린 말은 아니었다. 우리는 나이를 먹었고, 말수가 줄었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다. 남편은 눈을 피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가을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슬픔이 밀려왔다. 쏟아지는 빗물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40년의 시간보다 30대 여자의 미소가 더 소중해진 현실이 참으로 잔인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남편의 휴대폰에 그 여자가 메시지를 보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나는 오랜만에 남편의 휴대폰 알림을 보았다. 자기야, 오늘도 보고 싶어? 어제 잠든 얼굴 너무 귀여웠어. 그 메시지를 읽고 나는 주저앉았다. 남편이 씻고 나오자 나는 휴대폰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그는 말없이 화면을 보더니 잠시 얼굴을 감췄다. 미안하다. 그 말은 그 여자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순간 남편의 표정에 이상한 안도감이 스쳤다. 마치 들킬까봐 걱정했는데 이제야 드러나서 편해진 사람처럼 심장 속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남편은 그제야 얼굴이 굳어졌다. 4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빨간 립스틱을 꺼냈다. 입술에 천천히 바르는 순간 거울 속 내가 말했다. 그래, 나도 여자니까. 이제부터 내가 나를 위해 살아볼까? 남편은 요즘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젊은 여자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앞에서는 신경질적으로 굴었다. 나에게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들킬까봐 조바심이 나는 태도였다. 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제는 아주 차가운 냉정함만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허둥지둥 양복을 챙기며 말했다. 나 오늘 회식 있어. 늦어. 그래. 조심하고. 내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남편은 오히려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왜 그래? 뭔 일 있어? 응, 있어. 하지만 당신 일이지 내 일은 아니야. 그 말이 이상했는지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무슨 뜻이야?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는 말없이 집을 나섰고 나는 남편이 나간 문을 보며 속삭였다. 오늘부터 내 거짓말은 하나씩 무너질 거야. 남편이 회식이라던 바로 그날 남편의 외도녀. 그 젊은 여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갔다.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나는 카페 문을 열었다. 향긋한 커피 냄새와 달달한 브라우니 냄새가 퍼져왔다. 그리고 카운터 안에서 그녀가 나를 보았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 혹시 씨 맞죠?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쳤다. 주문하시겠어요? 주문하러 온 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핸드백에서 남편과 그녀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 사람 내 남편이야.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젊은 여자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다.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그분은 이혼한 지 오래라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자기가 책임지기 싫을 때는 늘 이혼했다고 말하거든. 그녀는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저도 피해자인 건가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그건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우린 둘 다 누군가의 거짓말에 휘둘린 여자들일 뿐이야. 그 말이 나오자 내 목소리조차 떨리지 않았다.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그녀는 말했다. 저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뭘 하든 당신 마음대로 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뭐요? 나는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부터 나는 내 방식으로 복수할 거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당신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궁금해. 남편은 움찔했다. 뭐가? 오늘 그 여자 만나고 왔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이제부터 내가 숨겨왔던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날 거야.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당신 뭐 할 생각인데? 나는 서류 한 장을 조용히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상간녀 소송.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남편의 눈빛은 흔들렸다. 남편은 집을 나갔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적막함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 싱크대에 쌓인 그릇도, 거실에 놓인 남편의 남은 신문들도 어째선지 하나도 치우고 싶지 않았어.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아야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 하지만 어느 날 샤워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초라해져 있어야 하지? 40년을 처절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지. 절대. 그날 난 욕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내 얼굴을 들여다봤어. 주름도 깊어지고 눈가엔 피곤이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 하지만 그 속엔 이런 말이 숨어 있었어. 아직 끝난 사람 아니야. 내가 버렸던 나라는 여자 다시 꺼내자. 그래서 그날 이후 난 바뀌기 시작했어. 그리고 오래전 환갑 때 받은 그 화장품들을 서랍에서 꺼내 한 번씩 발라봤어. 손이 떨렸지만 다시 나를 꾸미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서 무언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더라. 그날 이후 나는 변하기 시작했어. 더 이상 울지 않았고 남편에게 매달리지도 않았어.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 그가 어떻게 살든 어디서 자든 어떤 말을 하든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 왜냐고? 내가 복수를 시작했거든. 첫 번째로 한 일은 남편 명의로 된 재산과 계좌를 모조리 정리하는 일이었어. 남편은 바람난 여자를 믿고 있었지만 우리 집, 땅, 예금의 대부분은 다 공동 명의였고 관리와 비밀번호는 모두 내가 쥐고 있었지. 그리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어.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걸 느꼈어.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 이건 명백한 유책 이혼입니다. 부인께서 원하시면 남편은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안에서 새로운 용기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 40년 동안 나는 남편에게 의지했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가정을 지켜온 사람이었어. 돌봐준 것도 나, 지킨 것도 나, 참아준 것도 나였어.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킬 차례였지. 남편이 처음으로 내게 다시 연락한 건 집을 나간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어. 남편으로부터 수없이 전화가 왔어. 여보나야. 그 목소리는 이상했어.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고 조금은 거칠고 초조해 보였지. 지금은 바빠.
할 말 있으면 문자로 해. 내 말투가 너무 차가웠던 걸까? 남편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 아니, 잠깐만. 나 너랑 얘기 좀 해야 돼. 그때 나는 이미 변호사와 모든 진행 상황을 파악한 상태였고 남편이 걸어오는 수가 어떤 수인지도 다 보였어. 그래서 짧게 말해줬지. 필요한 얘기면 내 변호사에게 연락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그날 밤 남편은 10번 넘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난 단 하나도 받지 않았어. 그 사람이 이미 어떤 길을 갔는지 너무 뻔히 보였거든. 그리고 그 길의 끝엔 반드시 추락이 기다리고 있었지. 며칠 뒤 남편의 애인에게서 문자가 왔어. 아줌마, 이혼하지 말자고 남편한테 매달리든가 하세요. 남편이랑 계속 싸워서 나도 스트레스예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젊다는 건 이렇게 겁이 없다는 걸까? 아니면 세상을 너무 가볍게 산다는 걸까? 그 여자에게 나는 단 한 줄만 보냈어. 앞으로 내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곧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연달아 메시지를 보냈어. 어차피 나랑 살 건데 뭐가 문제예요? 집은 우리 오빠 남편 거니까 비워두세요. 이혼하면 아줌마는 빈털털이 되는 거 몰라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오히려 참 불쌍해 보였어. 남편은 처음엔 당당했어. 마치 모든 걸 다 잡고 있는 사람처럼, 미래가 눈앞에 펼쳐진 사람처럼. 하지만 사람이란 건 조금만 바람을 잘못하면 금세 흔들리고 무너지고 제자리로 돌아갈 힘마저 잃어버리는 법이지. 내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소송 서류가 남편에게 전달된 날, 남편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어이없는 소리를 했어. 여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너무한 방식으로 버린 사람한테 들을 말은 아니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 침묵, 그저 답답한 숨소리만 들렸지.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의 회사 후배에게 들려온 이야기가 있었어. 남편이 젊은 여자에게 돈을 너무 많이 쓰기 시작했고 직장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라는 소문. 남편은 애인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있어 보이려 했고 그렇게 과하게 쓰기 시작한 돈이 남편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거였어. 결국 올 게 왔구나.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차갑지만 담담하게 생각했지. 내가 복수하려 해서가 아니야. 저 사람은 스스로 망하고 있었어. 나는 다만 그걸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지. 어느 날 남편의 애인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어. 이번엔 말투가 달랐어. 이상하게 초조함이 묻어 있었지. 아줌마, 남편이 요즘 왜 이렇게 돈에 예민한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런 질문은 나에게 할 게 아니니까. 애초에 그건 남편과 애인의 문제였지. 그런데 몇 시간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 이번엔 목소리가 너무 낯설었어.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어. 여보, 나 좀 도와줘. 그 여자가 나한테 계속 돈을 요구해. 가게 차린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어. 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 그리고 그 여자가 딴 남자랑도 연락하고 있었대. 이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놀라지도 않았어. 남편은 사랑이 아니라 환상에 빠져 있었던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도와달라는 건데?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냥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가슴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눈물도 나오지 않고 가슴도 떨리지 않고 연민도 없었어. 40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나는 명확히 알았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남편은 계속 연락했어.
여보, 우리말로 좀 해결하자. 괜히 소송까지 갈 필요 없잖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하지만 그 어느 말도 나를 흔들 수 없었어. 왜냐면 나는 이미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걸 버텨온 사람인지 모두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더 이상 내가 지켜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며칠 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히고 남편은 침울한 얼굴로 나타났어.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지만 나는 그날 처음 본 사람 같았어. 주름이 깊었고 눈밑이 퀭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 마치 인생을 한 번에 잃어버린 사람처럼. 반면 나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 변호사도 그랬지. 부인께서 워낙 차분히 다 정리해 오셔서 이번 건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였지. 결국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책임져야 했고, 심지어 혼인 기간 동안 내가 살림하며 관리해온 재산 대부분도 내 몫으로 돌아왔어.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어. 그 젊은 여자는 이미 남편이 돈을 못 가져오자 사라져버렸지. 소송이 마무리된 날, 법원 밖에서 남편이 나를 붙잡았어. 여보, 정말 이게 끝이야? 나는 잠시 남편을 바라봤어. 40년 동안 함께 늙어갔던 얼굴, 그 익숙했던 손, 나에게 수백 번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단 한 번도 행동으로 사과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 끝이야.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너는 그걸 몰랐을 뿐이야. 남편의 눈가가 떨렸어. 한 가지만 기억해. 나는 내가 버린 여자가 아니라 내가 감당 못한 여자였어. 그리고 나는 뒤돌아서 천천히 걸어갔어. 그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 소송이 끝난 날 밤 나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승리였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배신했고 나는 그로부터 내 인생을 지켜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건 묘한 허전함이었다. 혼자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울컥했어. 내가 뭘 위해 그렇게 버틴 거였지? 남편에게 미련은 없었지만 40년 동안 나란히 놓였던 신발 한 켤레, 매일 함께 보던 TV 뉴스 소리,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며 식탁 위에 놓았던 밥 한 공기,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나는 그 사실을 그제야 온전히 받아들인 것 같았어. 남편이 떠나고 난 집은 처음엔 너무 조용했어. 커튼을 걷으면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마저도 낯설었어.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 이 집이 조금씩 나만의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 내가 원하던 대로 가구를 옮기고 남편이 싫어하던 꽃무늬 소파 커버를 씌우고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을 다시 걸어두고 하나하나 바꿔가는 동안 내 삶도 조금씩 새로운 색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 이렇게 밝았던 집이었구나.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 남편과 함께 살던 40년 동안 나는 집을 꾸미는 게 아니라 남편의 기분을 맞추며 살았던 거구나. 소송이 끝난 지 2달쯤 지났을 때 남편의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아니 형수님. 형님 요즘 많이 힘들어하세요. 집도 나가고 직장에서도 말이 많고 술에 취해 쓰러진 적도 있고. 나는 잠깐 침묵했다. 그래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아픈가? 힘든가? 어딘가 다친 건가? 예전의 나라면 그런 걱정부터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건 이제 내 삶과 상관없는 일이야.
이게 내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저 그 말이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기도 했다. 저녁 식탁을 차리며 문득 생각했다. 나는 그동안 남편만 사랑하면서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몰랐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어디에 가고 싶었는지, 모두 남편의 기준 안에서만 생각해왔다. 그래서 나는 작은 공책을 사서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부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 하루에 한 가지씩 나에게 작은 선물을 하기로 했다. 꽃을 사다 놓고 하고 싶었던 요리를 하고 오래 미뤄둔 여행도 계획하고 조용한 행복이 내 마음 곳곳에 피어오르는 걸 나는 매일 느꼈다. 겨울이 지나고 집 앞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던 날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앉았다. 햇살이 참 따뜻했어. 언젠가 이 햇살이 나를 비추는 날이 올까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눈부신 빛 속에 앉아 있었지.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잘 버텼다. 정말 잘했어. 내가 나에게 해준 첫 번째 칭찬이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문이 딸깍하고 열렸다. 나는 이제 나의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산다. 벚꽃이 완전히 만개한 어느 봄날이었다. 나는 집 앞길을 천천히 걸으며 40년 전 이 길을 처음 남편과 걸을 때를 떠올렸다. 그땐 참 서툴고 기대도 많고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던 어린 아내였다. 그리고 지금 벚꽃을 바라보며 걷는 나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데 마치 그동안 내 삶에 붙어 있던 무거운 먼지들이 모두 털려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40년 동안 잘 버텨준 나. 내가 나에게 속삭이자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다. 드디어 나를 위해 우는 눈물이었으니까.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 이번엔 남편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오롯이 나의 발걸음으로 내 삶을 걸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마음속에서 아주 부드럽게 이 한 문장을 날려보냈다. 잘 가라. 그리고 고맙다. 너 때문에 난 자유로워졌거든. 그리고 행복해라. 내 모습을 찾은 지금이 난 너무 행복하니까.